자, 안녕하세요. 전용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오늘 종일 진행하던 내용들하고 조금 결이 다르죠. 테크니컬한 방향보다는 어떻게 업무에서 사용할 거냐, 기업 입장에서 사용자 관점,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의 관점, 그쪽에 좀 초점을 두고 생성형 AI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함정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가 굉장히 중요하다가 됐고, 오늘도 타이틀로 생성형 AI가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기업에서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희망적이고 장밋빛이고 아름다운 부분만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그렇다고 치면 뭐 제가 무조건 저게 부정적이고 저 쓸모가 없어요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지만, 저기서 이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그 문제점, 그리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활용 기회라는 거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함정으로 얘기를 해둬야 될 만한 부분들을 추려서 좀 짚어보고, 그죠? 그게 우리 머릿속에 없었던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는 또 이제 어떻게 성공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뭐 비즈니스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간다는 얘기를 정리를 다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우리가 기업 경영 측면에서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면 지금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제일 중요한 이슈로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늘 있던 일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안에는 오늘 많이 다뤄졌던 얘기들, 그래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뭐 등등등이 다 포함될 겁니다. 저 이제 어떻게 잘 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보안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보안 문제라는 건 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끔 하니까, 그랬을 때 이제 AI가 들어가면 이 보안 문제가 좀 더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상당히 커진 것 같습니다. 로봇과 자동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번 정도 보면 제가 익숙한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맞춤형 고객 서비스, 고객한테 어떻게 맞춤형으로 마케팅을 하고 서비스를 할 거냐, 그것도 채널이 급격하게 디지털 중심으로 싹 바뀌었기 때문에 이랬을 때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업종에 따라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슈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 이슈 10가지를 나열을 해놓고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은 조금 덜 직접적으로 활용이 유용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이 10가지 중에서도 이 10가지 각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거는 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 저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건데, 조금 짙은 색으로 표시해둔 부분,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이버 보안, 그 다음에 고객 경험의 개선, 이 세 가지 이슈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생성형 AI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문제들이다 하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묶었지만 이 묶은 거 안에는 업무 전체가 다 들어가죠, 사실은. 그랬을 때 자동화라는 측면,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하고 예측 모델링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거, 이게 이제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주요한 용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사이버 보안 쪽에서는 실시간 위험 탐지나 대응 시스템 개발, 이상행동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여태까지는 아무래도 기술적 한계 때문에 정형 데이터, 그렇죠? 수치형 데이터들 중심으로 해서 패턴을 찾고 그걸로부터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에 한정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텍스트와 이미지 같은 비정형 데이터들이 분석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사이버 보안에 조금 더 수준을 많이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존재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사항들, 인재 확보나 어떤 뭐 매크로한 경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쓸모가 있겠지만, 특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고객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일 관심이 많은 건 아무래도 챗봇을 자동화해서 생산성을 높인다, 고객 서비스, 이게 이제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다양한 그 맞춤형 상품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기존에는 그것도 이제 맞춤형 상품 추천 같은 경우도 다 우리가 정형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 이제 최근에는 LLM, 그래서 그 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질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를 서비스하고 타겟팅, 그다음에 맞춤형 상품 제안 이런 부분들을 쓰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죠. 자, 저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장밋빛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얘기인 거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저걸 갖고선 과연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기업 입장이라면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관점에서 들여다봤을 때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조사 결과도 작년에 발표가 됐어요. 자, 저 때는 뭐 아직 2023년도에 초반에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엄청나게 보급됐고 활용되고 있던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상황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는 한데 이 상황에서도 기존의 AI라고 얘기했던 우리가 통계적 분석이라든지 머신러닝이 적용된 그런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를 측정해 봤을 때 뭐 물론 정확한 숫자로 측정한 거 아니라고 치더라도 조사했을 때 느끼기에 우리가 들어간 돈보다 나온 돈이 많아요. 훨씬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훨씬 많은 건 일단 접어놓고 그래도 플러스예요 하는 응답이 50%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이라는 게 들어간 거에 대비해서 들어간 돈에 비해서 뭐 10%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거죠. 이거는 굉장히 슬픈 그리고 또 약간 불안감을 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제약들이 있는 거를 무시하고 시도를 하지만 그 시도가 뭐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비용 제약, 그 다음에 조직이 뭐 기껏 만들었더니 쓰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그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얘기가 되고 여기서 이제 또 그 어느 정도까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도를 했는데 7.5%는 오히려 들어간 돈도 못 뽑았어요. 이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형 AI는 약간 상황이 다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 플러스로 무조건 낙관적으로 장밋빛으로 간다는 보장은 또 없으니까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생성형 AI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머신러닝 중심의 그 AI를 비교를 해봤을 때 합쳐 생각했을 때 이제 주요한 페인 포인트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성과가 안 나오고 잘 써먹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비용 부분입니다. 일단 AI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에 장착된 시스템들이 연결돼야 돼요. 데이터도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그 연결을 위해서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이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측면으로 보면 시스템 기능성 측면이에요. AI 기술의 그 기술 자체의 한계.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제 그 머신러닝 모델들 이런 것들도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첫째. 그리고 실행되는데 속도가 상당히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이슈가 됐었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제한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맞물려서 그 모델의 정확도를 많이 높여주지 못하는 그런 이슈로 작용을 했었던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얼마나 빨리 이 모델을 바뀌는 환경에 맞춰서 변경시켜 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머신러닝 모델들을 보면 개발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테스트도 하고 개발을 하지만 그거를 상황이 바뀌었다고 재빠르게 고쳐서 새로운 버전을 도입한다? 이거는 뭐 한두 달 사이에 자꾸 바꾸고 이런 것들은 거의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도, 그 다음에 장애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얘기는 조직이죠. 사람들이 이거 뭐 만들어주고 숫자가 나와도 잘 안 쓴다 이거죠. 왜? 그걸 못 믿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 있고, 뭐 특히 생성 AI 쪽에서 조금 더 심합니다만은 저것 때문에 우리 이 일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 생산성 향상의 반대편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게 특히 생성형 AI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심해졌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저런 그 불편한 대목들이 존재한다는 걸 살펴봤는데, 그걸 이제 함정이라는 각도에서 pitfalls라고 얘기를 하죠. 함정이라는 각도에서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AI 시스템 요 세 가지를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당연히 이제 AI 시스템이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놓는 건데, 들어온 데이터가 훌륭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답을 주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개념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데이터가 있냐 이거예요. 좋은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적인 데이터만 사용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종류의 AI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내를 뒤져보면 양질의 데이터, 고품질의 데이터,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 데이터가 사실상 별로 만들어져 있지를 않다 이거죠. 그리고 저게 비단 데이터의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 규칙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AI를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와 의사결정을 자동화시키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규칙과 기준에 의해서 AI가 판단해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이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덕분에 인풋이 부실한 상태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관점에서 보면, 자, 저렇게 집어넣었다 이거죠. 그래서 AI 시스템도 훌륭하고 인풋도 좋다고 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기서 나온 결과가 어떤 용도로 활용될 거냐에 대해서 그닥 구체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구체적이었다 하더라도 활용되는 대목에 대해서 활용할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부분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는데 달라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세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쪽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을 안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웃풋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 활용하는 측면에 전문화된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결될 시스템하고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 생길 수 있겠죠. AI 시스템 자체의 측면을 들여다보면 여기서는 시스템 자체의 기능이 부실하다. 그 다음에 개발과 운영 환경도 부실하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답변, 생성 AI 같은 경우에 더 심합니다만은 답변의 정확도, 그 다음에 완성도, 그 다음에 속도 안정성, 이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eople, process, data, tech 이 네 가지 항목 전체에 함정들이 다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정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는 AI 시스템을 만들고 설계하는 사람, 개발자죠. 그리고 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양쪽 다 부실하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자, 함정을 10가지로 다시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품질, 모델 편향, 그다음에 비용 증가부터 규제와 성과 측정. 이게 이제 운영을 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에 투입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업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는 없는 거죠. 그건 없이 그냥 시스템의 정확도, 여전히 뭐 옛날처럼 뭐 ROC 커브를 본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이걸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존성 중과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여기 이제 색깔을 짙게 칠해놓은 두 가지. 저게 일단 1차적으로 극복해야 되는, 저기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애들이죠. 첫 번째 데이터 품질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들어가서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부실하면 또는 편향돼 있거나 하다 그러면, 데이터의 편향입니다. 모델의 편향이 아니에요. 학습되어 있는 모델 안에서의 편향되는 거와는 달리 우리가 거기다 입력하는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어 있으면 결과는 잘못된 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사용자 관점에서는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거나 이게 극단적으로 쓸모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편향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뭐 챗GPT나 뭐 그 클로드 같은 이런 모델들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데이터 학습이 편향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전에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챗GPT를 예로 든다고 하더라도 짜장면 그리라 그러면 짜장면을 못 그려요. 챗GPT가 그림 그리는 기능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짜장면을 못 그려요. 왜? 짜장면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복 입은 걸 그리라 그러면 중국풍의 옷을 그린단 말이에요. 왜? 학습된 데이터가 그 상태였고, 그 사전 학습됐을 때 그 상태로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준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의존성 중과라는 부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의존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대학생들 요새 이제 숙제하는 거 전부 다 챗GPT한테 맡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부분이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특정 공급자에 대한 의존이라는 문제입니다. 어느 쪽의 사용 방식이 다른 걸 사용하는 방식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클로드하고 챗GPT처럼 아주 유사해 보이는 애들조차도 어떤 그 쿼리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느냐가 상당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결과를 검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면 업무 중단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저 위에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본다고 치더라도 개발을 했는데 저게 업무 사용자 입장에서 그 개발한 사람 말고 요구 수준에 안 맞으면 이 업무 사용자는 극단적으로는 고객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내부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눈높이 안 맞으면 이건 안 쓰고 피하겠죠.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전화 왔는데 보니까 카드사에 전화가 왔는데 이게 이제 자동 시스템이다 이게 AI 같은. 그래서 들어보니까 내가 질문할 수도 없고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딴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것도 최근 얘기입니다. 화가 나죠? 그럼 어떻게 다시 1588 누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망하는 거죠. 자, 관심들이 제일 많은 대목이 그 고객들을 위한 챗봇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도 좀 살펴보면 단순한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생각보다. 자, 여기다 챗GPT 붙였어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욕을 하면 욕에서 핵심 부분만 추리고 중요한 메시지만 추려내는 순화나 그 다음에 재구성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정보를 부족하게 제공하면 질문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답을 주기 전에 다시 정리를 하는 기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없이 그냥 갖다 붙여놓으면 제대로 되지가 않겠죠. 또 우리가 이제 그 요새 그 AI 시스템들이 헛소리를 하지 않게끔 할루시네이션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RAG를 쓰면 다 해결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리고 그런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RAG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인베딩 시켜서 붙여놓을 수 있는 데이터가 내부에 있냐 이거예요. 정형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그죠? 업무 설명서, 케이스별 대응 매뉴얼, 상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이 모델이 뒤져서 그걸 가지고 답변을 해줄 텐데 그게 제대로 돼 있느냐 점검을 해보면 아마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가 불충분하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RAG를 한다라는 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작다라는 걸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보면 생성형 AI 기반으로 역시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인데 상품 개발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죠. 생성형 AI하고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상품 개발 방향 그 다음에 기존의 자사 상품 이런 것들은 집어 넣어줄 수도 있어요. 부족하면 좀 다듬어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내 거 말고 경쟁하고 있는 다른 쪽의 상품 개발 방향하고 시장 경쟁 상황, 다른 회사의 상품 속성 이런 부분들이 비교가 돼야 경쟁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쪽 부분 타사 상품, 시장 트렌드 이거 넣어놓지 않았다 이거죠. 왜? 데이터가 없어. 또는 수집을 안 했죠. 그러면 뒤져도 쓸만한 게 나올 수가 없겠죠. 뭐만 보고 이전 상태만 보고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쟁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데이터 나오겠냐 이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제로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들인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생성형 AI를 실제로 업무에 많이 사용하시는 디자이너 분이 정리를 했던 걸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이긴 한데 생성형 AI의 한계와 장점에 대해서 조금 그 현실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자동화가 아예 불가능했던 영역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좋아진 건 틀림없는데 문제는 지금 버전 수준에서는 원하는 대로 안 나온다 이거예요. 짜장면 그리려면 짜장면을 못 그린다 이거죠. 그죠? 두 번째, 일반적인 결과가 나와. 너무 획일적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최신 상황을 반영해 주지 못해요. 그 GPT-4.5가 나오면서 GPT-4 수준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검색을 기반해서 최근 또는 그 다양한 정보에 대한 사전학습 안 돼 있던 것들을 합쳐서 보여주는 기능으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답변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 찾아온 것들 중에도 있는 것 중에 갖고 왔다 보니까 아주 최근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디테일을 조절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그림을 그렸다 숟가락을 작은 숟가락으로 바꿔줘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또 불안정합니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답변의 품질이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나빠요. 근데 그냥 시기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영역은 특히 약한데 그 영역에서 살짝만 바뀌면 또 여긴 괜찮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속도, 품질,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모델을 돌렸는데 중간에 갑자기 응답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고객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3초만 기다리라고 해도 고객은 엄청 짜증날 거예요. 그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현재 버전에선 존재한다. 실제가 어느 상태인지를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건 뭐냐면 계속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진보가 빠르다는 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데 지금 현재 시점 그다음에 앞으로 한 6개월 내에 업무에 장착한다. 이랬을 때는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수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80점짜리까지는 매우 빠르게 나오는 상태다 이거예요. 답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다음에 그거를 90점까지 높이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또는 아예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듬는다고 해도 다듬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대고객 서비스하고 실시간에 직접적으로 적용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대목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 희망적으로 생각했던 대목 하나가 이거죠. 금방금방 막 업그레이드가 된다. 새로운 게 나오고 GPT-4 5가 나오고 뭐 좀 있으면 4.5가 나오고 그런다 이거죠. 좋은데 이 빠른 발전의 문제점이 뭐냐면 한계가 같이 바뀐다. 사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가. 어떤 프롬프트가 이전엔 됐는데 버전 바뀌면서 갑자기 안 돼.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되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되는데 너무 빨리 바뀌면 그걸 대응하는 게 쉽지 않다는 문제도 존재를 하죠. 케이스로 이제 월마트 한번 잠깐 보면 월마트가 작년에 이제 나온 자료들인데 생성 AI를 쓰면서 다양한 용도로 씁니다. 월마트는 원래 AI 쪽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투자를 하고 그걸 업무에 적용해 왔던 회사예요. 그런데 뭐 당연히 이제 그 내부 업무용으로 그 어시스턴트를 만들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인처럼 그래서 화면이 있으면 저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챗봇하고 그 AR을 합쳐가지고 가상으로 막 설계를 해주면서 자, 이 상품 내가 추천해 줄게. 넣으면 이렇게 돼. 고객이 업로드한 이미지로 만들어줘요. 엄청나게 훌륭하죠. 문제는 뭐냐면 저런 것들이 아직은 테스트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검색 같은 경우도 축구 보기 파티를 할래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게 쫙 묶여서 나온다 이거예요. 이제 검색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그죠? 고객 입장에서 편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전체가 거의 대부분 실제 적용보다 테스트 중심으로 지금 상당히 긴 기간 진행이 되고 있다. 얘가 얘기하는 시사점은 뭐냐면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대고객이고 실시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테스트를 하기 위한 하고 준비를 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디펜던시를 줄이는 거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클로드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안 한다 이거죠. 우리는 제미나이로 해요. 이런 거 안 해요. 왜? 묶이면 안 되거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의존성 부분이에요. 자, 고객 리뷰는 생성 AI를 사용을 해서 분석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 데이터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를 한번 보면 국내에서 한 여행 플랫폼이 고객 리뷰를 이제 분석하는 걸 만들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꽤 됐습니다. 한 뭐 8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이죠. 이제 고객님한테 이용 후기를 요약했어요. 높은 평점 거 요약하면 이렇게 되고요. 낮은 평점 거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나름 의미가 있죠. 그죠? 그게 뭐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잠재적인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짚어보자 이거예요. 첫째, 높은 평점, 낮은 평점을 했어요.
평점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죠. 그죠? 반 잘라서 높은 거 낮은 거. 이렇게 되면 낮은 평점 쪽에 좋은 얘기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왜? 낮은 평점을 묶어서 요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평점을 보면 평점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지만 불만족이다 이거예요. 내용은 불만족인데 별점은 5개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 이거죠. 또 내용 중에 본질하고 상관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것들이 잔뜩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라면을 팔면 좋겠어요. 뭐 호떡을 팔면 좋겠어요. 아니 호떡을 왜 팔아요 호텔에서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상품 예를 들어서 A 호텔에 대한 설명 요약인데 B 호텔 얘기가 들어있어. 이게 평점에 들어가 그 요약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뭐냐 우리가 그냥 높은 평점 요약 낮은 평점 요약해서 서비스를 해서는 부족하다 이거죠. 어떻게 저기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중에 어떤 부분만 포함하고 그걸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내용은 빼고 집계를 한 결과를 어떻게 다듬어서 보여줄 건지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있어야 쓸모가 커지겠죠. 자, 저런 부분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기술적 관점에서만 생성형 AI를 바라보는 데서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업무 자체에 대한 이해, 어떤 업무에다 적용했느냐에 대해서 이걸 기술자들이 개발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 누가? 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꽤 높은, 오래 했다가 아니라 높은 사람이 그리고 저게 결국 프롬프트를 거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프롬프트에 그 업무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설계, 요게 돼야 생성형 AI가 쓸모 있는 형태로 아웃풋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객 리뷰를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자, 여기 이제 실제 어느 웹사이트에서 제가 갖고 온 고객 리뷰들이에요. 뭐 아주 좋아요부터 시작해서 그 편하게 잘 입었어요 등등 쫙 있어요. 저거를 가지고 리뷰를 분류하고 해석하고 감정을 수치화하고 그 다음에 뭐 요약을 해서 시사점을 뽑고 이런 것들이 다 생성형 AI로 가능하죠.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설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리뷰 내용을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된다. 이런 지시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을 0, 긍정을 100, 그리고 단위는 1점으로 적용을 해. 이런 프롬프트 설계가 들어가 있어야 아웃풋이 쓸모가 있게끔 나오는 거죠. 또 필요 없는 내용들,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뽑아내고자 하는 범위를 한정해주고 그 범위 외의 거는 답이 나오지 않게끔 또는 답을 내는데 반영하지 않게끔 예를 들어 배송 문제는 빼겠어. 상품 자체를 볼 거야. 그러면 배송 같은 것들은 다 제외시켜. 이런 것들이 프롬프트에 다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답글을 자동으로 뭐 리뷰에 대해서 댓글을 자동 생성한다. 여기서 이제 그 5번 한번 보시면 편하게 잘 입었습니다에 간단한데 긍정적인 리뷰를 줘서 고맙다. 간단하다 필요 없다 이거죠. 그죠?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부족, 그 다음에 부적절하거나 엉뚱한 답변이 들어가는 걸 테스트해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뭐 케이스를 좀 봤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심각한 문제. 결국은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뭘 만들려면 초기 구축 비용은 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영 및 업그레이드 비용이에요. 이건 우리가 생성 AI 모델을 개발한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미 개발해 놓은 모델을 사용해서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관점에서 보는 건데 그걸 운영할 인프라 그 다음에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비하고 통합하는 비용 그 다음에 개발과 인력 비용 이게 초기에 쭉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더 심각한 부분은 뭐예요? 초기 구축 비용보다 몇 년 운영한다고 쳤을 때 초기 구축 비용의 몇 배 정도의 운영 비용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집어넣은 데이터 가지고 앞으로 몇 년씩 쓸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구성돼야 되고 그 안에 정비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성공의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핵심 이슈를 좀 짚어보면 지금 뭐까지는 지금 되고 뭐까지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일단 그래야 그 다음 숙제가 풀려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상당히 중요하고 성과 평가나 이 테스트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미리 뭘 뽑아놔야 돼요. 위험할
목록들을 사전에 쭉 뽑아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야 뭐를 먼저 할 건지를 정할 수 있겠죠. 자, 저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답들을 미리 만들어 놔야겠죠. 정답은 지금 없어요. 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적인 접근 방법은 첫 번째 테스트예요.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게 나오는지 아닌지. 그리고 거기서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개발자 관점이 아닌 거예요. 사용자 관점이에요. 책 보시면 고객 관점에서 이게 쓸모가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테스트에서 중요하게 우리 여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생성형 AI라는 특성상 조금만 버전이 바뀌거나 모델이 바뀌어도 나오는 아웃풋, 이 아웃풋은 상당히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되다가 안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편차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테스트에 굉장히 많은 공수와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보수적으로 좀 갈 필요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가 뭐 조언을 해야 된다면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업무 효과를 줄 거냐보다 조금 더 많은 무게를 어디다 두느냐, 무사히 운영될 수 있느냐에 둬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범위를 좁혀야겠죠. 비용도 적어도 지금 생각난 거에 2배 정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정도의 여유를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은 뭐냐면 규모의 경제라는 부분입니다. 생성형 AI 아름다운데 돈도 사람도 필요해요. 기술도 필요하단 말이죠. 결국 이 상황이면 규모가 컸을 경우, 테크 오리엔티드된 기업일 경우하고 그다음에 SMB나 일반적인 기업이었을 경우가 동일한 접근 방식, 그다음에 동일한 사이즈와 범위에 대한 시도, 이거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이거죠. 결국 뭐 무제한의 리소스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감당 가능한 규모로 기회를 좀 좁힐 필요가 있다. 요거는 조금만 투자해도 빨리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고객이나 사용자한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생성 AI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하나를 언급을 안 했냐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각종 예측이나 뭐 분석하는 모델들을 그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생성 AI를 붙여서 양방향으로 이쪽이든 아니면 반대쪽이든 시너지를 낼 거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그 생성형 AI를 가지고 질적으로 시장을 분석한 결과를 숫자로 돌아갔던 판매 예측하고 결합시키는 거. 또 반대도 판매 예측한 결과를 가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질적인 아웃풋을 내는 생성에 연결시키는 거.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용도로 그 활용 방안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뭐 자기소개는 뒤로 빼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 한계, 함정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약간 이제 활용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